서울 외곽 병원 한켠에 마련된 유리 진료실 안. 신유석 원장은 컴퓨터 앞에 앉아 머리를 감싸준 채 깊은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병원 운영은 한계에 다다른 듯했고 대기실은 한산하다 못해 쓸쓸해 보였지요. 선생님, 이번 달 임대료 입금이 아직 안 되셨다고 건물주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간호사의 말에 유석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의사라는 타이틀은 여전히 그를 감쌌지만 현실은 지독할 만큼 생존의 언저리에 있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자산이자 마지막 희망은 어머니 신 씨가 살던 낡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몇 해 전 어머니는 유석의 개원을 돕기 위해 그 집을 팔고 아들 집으로 들어왔지요. 당시 유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같이 살자. 병원 차리면 꼭 성공해서 엄마한테 효도할게요. 그 말에 신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름진 손으로 아들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동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병원은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았고 아내는 점점 어머니와의 생활에 불편함을 드러냈지요. 어머니는 새벽마다 눈을 떠밥을 차렸습니다. 직장과 아이 등교로 바쁜 며느리와 손자를 위해 매 끼니마다 상을 차렸고 집안 구석구석을 닦아냈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녀의 행동엔 이상한 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안 보는데도 지우나 얼른 밥 먹어야지라며 식탁 앞에 밥상을 펴놓는가 하면 방금 다린 옷을 두고 이거 언제 빨았더라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신 씨는 기억을 놓치는 일이 잦아졌고 유석의 마음도 그때마다 무거워졌지요. 그러던 어느 날 거실 한가운데서 아내와 어머니의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 이불은 빨았다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자꾸 저한테 그랬냐고 물으시면 내가 또 물었구나. 그날 밤 유석은 어머니와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손에 묻은 된장 자국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 집의 민폐가 됐나 보구나. 이제 좀 편한 데로 가는 게 낫겠지. 유석은 놀라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갑자기 아버지 생각이 나서 그런 거지. 그 말은 아무렇지도 않게 흘러갔지만 며칠 뒤 어머니가 조용히 짐을 싸는 걸 본 유석은 그제서야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허리는 여전히 굽어 있었지만 그날따라 똑바로 펴서 걷는 것처럼 보였지요. 그렇게 어머니는 요양병원으로 향하게 됩니다. 유석아, 나 너무 자주 오지는 말고. 너 바쁜 거 알잖니? 미소를 지으며 떠나는 그녀의 뒷모습은 왠지 낯설었습니다. 꼭 돌아오지 않을 사람 같았죠. 요양병원은 도심에서 한참 벗어난 외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담장 너머로 희미하게 핀 국화 몇 송이가 바람에 고개를 흔들고 있었고 병원 입구에는 전문 기억 재활센터라는 팻말이 다소 과하게 걸려 있었죠. 신유석은 어머니를 병실에 데려다 주고도 한참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침대에 앉아 병실 안을 둘러보던 어머니는 낯선 침대, 시트에 손끝으로 문양을 쓰다 지우다를 반복하고 있었지요. 어머니, 적응 잘하실 수 있겠죠? 간호사의 말에 유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편치 않았습니다. 자리를 떴지만 발길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고 문득 그날 어머니가 한 말이 되살아났어요. 너무 자주 오지는 말고. 바쁜 거 알잖니. 그 말이 왜 그렇게 마음에 걸렸는지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간호사 한 명이 유석에게 다가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어머님께서 밤마다 글을 쓰세요. 말은 흐리지만 내용이 조금 이상해서요. 이상하다고요? 네. 몇 번을 지우고 또 쓰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꼭 선생님 이름을 부르시면서 쓰세요. 이 말을 들은 유석은 즉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어머니는 침대 한쪽에 쪼그려 앉아 있었어요. 손에 쥔 종이는 이미 몇 번을 접었다 폈다 한 듯 구겨져 있었고 그 위엔 삐뚤빼뚤한 글씨가 엉켜 있었습니다. 유석은 조심스럽게 종이를 들었습니다.
유석아, 내 기억은 틀렸다. 그 순간 유석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제가 틀렸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눈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다만 먼 산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나는 늘 너를 기다렸단다. 늦게까지도 그래도 아무 말 안 하고 밥만 지었지. 순간 어릴 적 기억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겨울밤 이불을 덮고 자고 있던 유석의 몸에 누군가 뜨끈한 팥죽을 올려놓았던 장면이었어요. 기억 속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 누군가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건 분명 어머니였습니다. 그게 엄마였어요? 유석은 물었지만 어머니는 대답 대신 종이를 다시 접었습니다. 그리고 흐릿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죠. 너 나한테 아직도 화났니? 그 말에 유석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던 작고 거칠던 유년 시절의 감정들이 가슴을 죄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유석은 집에 돌아와 거실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죠. 괜찮아? 어머님 뵙고 왔다며. 내가 뭘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 기억이 틀렸다고? 응. 엄마가 늘 집에 없었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의 말에 아내는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유석은 그제야 확신이 들었습니다. 무언가 자신이 알지 못했던 진실이 저 요양병원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는 것. 그리고 어머니는 그걸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요. 밤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한 유석은 다시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아침 회진이 막 끝난 시각이었죠. 복도에는 간병인들이 아침 약을 나누고 있었고 어머니의 병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문을 밀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어머니가 앉아 있었고 손에는 또 한 장의 종이가 들려 있었어요. 어머니, 또 무슨 걸 적고 계세요? 유석의 목소리에 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지만 그 표정엔 어제의 인식이 없었습니다. 누구시더라? 저예요, 유석이요. 엄마 아들. 어머니는 머뭇거리다 이내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유석이는 좀 전에 다녀갔는데요. 지금 제가 유석이에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말없이 종이를 손에 꼭 쥐었고 침묵이 병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순간 유석은 어머니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 떨림이 두려움 때문인지 병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유석은 병원을 매일 들렀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는 오락가락했습니다. 어떤 날은 이름도 기억했고 어떤 날은 낯선 사람을 대하듯 경계했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건 하나였어요. 그 낡은 노트 한 권과 끊임없이 적어 내려가는 메모들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거기 있었다. 밥은 늘 차려두었다. 유석아, 내가 울던 날 내가 등을 토닥였지. 근데 왜 너는 날 잊었니? 이 메모들을 읽을수록 유석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그가 기억하던 유년은 외로움뿐이었는데 어머니의 글은 끝없이 자신이 곁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시간들 속에 어머니는 정말 있었던 걸까? 아니면 어머니가 스스로를 위로하려는 망상을 글로 남긴 걸까? 하루는 병원 식당에서 간호사와 마주쳤습니다. 선생님, 어머님 가끔 간병인들한테 이상한 질문을 하세요. 어떤 질문이요? 자꾸 이곳은 진짜 병원 맞나요? 라고 하세요. 약을 먹기 전보다 더 어지럽고 기억이 흩어진다고요. 혹시 약물 부작용 같은 건? 그럴 수도 있지만 치매약이 아니라 진정제나 수면제를 강하게 쓰는 편이라. 유석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혼란스럽다고 말했던 이유가 단순히 병 때문만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는 병원장에게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약 처방 리스트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병원장은 웃으며 말을 돌렸습니다.
선생님, 요양병원에선 보호자 권한으로도 모든 정보를 공개하긴 어렵습니다. 의료진 판단에 따라 처방한 거니까요. 제가 의사입니다. 그리고 가족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치매 환자로 분류되면서 판단 능력 부족으로 일부 위임권이 저희 쪽에 있거든요. 그 말에 유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가족이지만 이곳에선 보호자도 아닌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어머니가 생각보다 더 깊이 묶여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 그날 밤 그는 어머니의 메모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전엔 보지 못했던 한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여기에 갇혔어. 그리고 너는 그걸 모르고 있더라. 그 문장에 유석은 한참 동안 숨을 멈춘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외면해왔던 기억, 불편해서 접어뒀던 진실, 그리고 지금의 이 병원이라는 공간. 모든 것이 조금씩 연결되어 가고 있었죠. 병원 창밖으로 노을이 질 무렵 신유석은 어머니의 병실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기 전 가슴 어딘가에서 묵직한 감정이 밀려올 때가 있죠. 그날이 바로 그랬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빛바랜 담요 위엔 낡은 노트 한 권과 붉은 볼펜 하나가 놓여 있었지요. 엄마, 오늘은 저 알아보시겠어요? 조심스레 물었지만 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천천히 고개를 돌리더니 작게 웃으며 말했지요. 유석이 울었니? 그 말에 유석은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어릴 적 감기에 걸려 열이 나서 울던 날. 혼자 방 안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고 있었는데 누군가 그 이불을 조용히 걷어내고 이마를 짚었지요. 그 손은 작고 거칠었고 약간의 된장 냄새가 배어 있었어요. 기억 속 장면이 물결처럼 밀려와 유석을 덮쳤습니다. 그는 그동안 혼자였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는 일부러 기억을 닫아버렸는지도 몰랐습니다. 어머니, 그때 그 손이 엄마였어요. 신 씨는 대답 대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하나로 침대 옆 서랍을 가리켰지요. 그 안에 내가 잊은 것들이 있어. 유석은 조심스레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과 봉투에 담긴 종이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엔 중학교 시절 담임 선생님의 이름과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이건 선생님이 널 칭찬했지. 그래서 내가 도시락 싸들고 찾아갔었어. 근데 내가 그걸 부끄러워했잖아. 기억나요? 그때 친구들한테 놀림받을까봐 모른 척했어요. 유석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조용히 도시락을 들고 돌아갔지요.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지금 떠올리니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엄마, 왜 그땐 아무 말 안 했어요? 내 새끼니까 울게 하고 싶지 않았지. 그 한마디에 유석은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외로웠다고 믿었던 시간들. 사실은 어머니가 뒤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다는 걸 그는 너무 늦게 알아버렸습니다. 그날 밤 유석은 어머니가 남긴 메모와 사진들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늘 웃고 있었지만 어딘가 슬픔이 담겨 있었지요. 그는 사진 뒷면에 적힌 날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002.10 7개월씩 날. 집 팔고 돌아온 날. 그날 어머니는 유석의 병원 개원식을 아무도 모르게 다녀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뒷면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유석아, 그날 나는 참 기뻤단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유석은 말없이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고 그는 그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는 병원 약재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약 목록을 다시 요청했지요. 의료 정보 공개 요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제가 보호자고 아들입니다. 지금 당장 어머니가 어떤 약을 드시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유석의 표정은 단호했어요. 혹시 어머니가 치매가 아닌 혼란을 유도하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시겠습니까? 그 말에 병원장은 결국 양리 기록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치매약 외에도 고용량 진정제와 수면제, 항우울제가 병용 투여 중이라는 사실이 기록돼 있었지요. 그 순간 유석의 눈에 떠오른 건 어머니의 한 문장이었습니다. 나는 여기에 갇혔어. 그리고 너는 그걸 모르고 있더라. 유석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기억이 사라지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 그 기억을 잠들게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요. 그날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늘은 흐렸고 요양병원 건물 외벽에는 낙엽이 바람에 실려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죠. 신유석은 출근하던 중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몇 번을 망설이다가 병원 간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지요. 저 유석인데요. 어머니 오늘 컨디션은 괜찮으셨을까요? 잠시의 정적. 이내 수화기 넘어 들리는 간호사의 목소리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지금 어머님이 병실에 안 계세요. 유석은 순간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디 가신 건데요? 화장실 가신 줄 알았는데 지금 병원 전체 확인 중입니다. 순간 그의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요양병원, 그곳은 단순한 치료의 공간이 아닌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자유가 제한된 구역이었죠. 그런 병원에서 어머니가 사라졌다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1시간 후 병원 측은 CCTV를 확인했다며 말했다. 오늘 새벽 4시경 어머님께서 복도로 나오신 장면이 있습니다. 이후엔 카메라가 비어 있습니다. 비었다고요? 네. 그 구간은 공사로 인해 작동이 안 되고 있었던 구역입니다. 이 말에 유석은 서서히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어머니가 사라졌다는 사실보다 그 실종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고 무책임한 대응만 반복된다는 것이 더 끔찍했지요. 그는 병원장을 찾아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어머니를 나가게 만든 겁니까? 그럴 리가요. 환자분이 일시적인 혼란 상태에서 무단 이탈하신 겁니다. 어머님은 외출을 반복적으로 시도해 오셨죠. 유석은 병원장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길 병원이 아니라 감옥처럼 느꼈기 때문입니다. 병원장은 잠시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시선이 유석에게는 더 큰 확신으로 다가왔습니다. 경찰에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고 병원 주변 산길과 버스 정류장, CCTV 사각지대까지 수색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후 병원 건물 뒤편 작은 언덕 아래에서 신씨 할머니는 발견되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부는 언덕 아래 신씨는 낡은 담요 하나를 덮고 웅크린 채 누워 있었지요. 한 손에는 메모장이 쥐어져 있었고 거기엔 또박또박한 글씨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유석아, 나는 널 기다렸다. 여전히. 그 글씨는 떨린 손끝으로 적은 것이 분명했지만 너무도 명확했어요. 유석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 말이 많았지만 그 어떤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왜 혼자 나가셨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 병원으로 다시 후송되었지만 체온 저하와 탈수로 의식이 희미했지요. 그날 밤 유석은 병실 침대 곁에서 한참을 지켜보다가 문득 어머니의 손등을 어루만졌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마르고 작고 따뜻했습니다. 그토록 많은 시간을 그 손에서 도망쳤던 자신이 한없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그는 병원 약사에게 메모장을 들고 찾아갔습니다. 이 약 목록 어머니에게 필요 없는 약이 너무 많아요. 중단해 주세요. 당장. 하지만 원장님, 어머님 상태가 안정적이지 않으셔서. 안정이 아니라 억눌린 겁니다. 저 약들로 기억을 눌러왔던 거예요. 이젠 그만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유석은 병원 측과 다투며 직접 어머니의 케어를 시작했습니다. 담당 간호사와 회진 스케줄까지 확인하며 어머니의 상태를 매일 기록했지요. 그러던 중 또 하나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간병인 중 한 명이
어머니가 메모장에 글을 쓸 때마다 그것을 몰래 사진으로 찍어 병원장에게 보고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녀는 유석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했어요. 기록을 남기면 안 된다고. 유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병원, 그 체계, 그 시스템 전체가 어머니를 조용히 지워가는 방식이었단 걸 그는 이제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씨 할머니는 병실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희미하게 감긴 눈, 가늘게 떨리는 손. 그 손에는 언제나처럼 노트가 들려 있었지만 며칠 전부터는 아무것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유석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단단해 보였지요. 엄마, 오늘은 바람이 좀 따뜻하네요. 봄이 오려나 봐요. 어머니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응답 없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유석의 목소리는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침대 옆 작은 테이블에 노트를 펴고 볼펜을 하나 꺼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적던 그 지렁이 같은 글씨를 떠올리며 천천히 한 줄을 써내려갔습니다. 엄마, 나도 외로웠어요. 노트를 어머니 무릎 위에 올려놓자 그녀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유석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지요. 그리고 잠시 후 그녀의 손끝이 천천히 펜을 쥐었고 종이 위에 짧은 글자가 새겨졌습니다. 나도 외로웠단다. 그 글을 본 순간 유석은 눈을 감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어딘가 잠들어 있던 감정이 비로소 깨어나는 듯 했지요. 며칠 전 그는 병원 측에 어머니의 퇴원을 요구했습니다. 신체적 상태는 가능하지만 정신적 안정을 위해선 시설이 더 낫습니다라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어머니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걸 방조했어요. 하지만 이젠 아니에요. 유석은 어머니를 데리고 나와 자택 근처에 있는 간병인이 상주하는 작은 돌봄 주택에 모셨습니다. 그 집은 햇볕이 잘 들었고 정원엔 작은 화분들이 있었지요. 처음 며칠간은 어머니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침마다 함께 밥을 차리고 그 노트에 하루 한 줄씩 글을 남기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엄마, 지훈이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성실상이래요. 그 애는 예의가 바르더라. 어머니의 그 한마디에 유석은 숨죽인 채 웃었습니다. 조금씩 어머니가 돌아오고 있었지요. 비록 완전히 맑은 정신은 아니더라도 그 안에 여전히 신씨라는 존재가 숨 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는 숨이 쉬어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어머니의 예전 메모장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엔 이런 문장이 남겨져 있었죠. 유석이가 나를 지워도 나는 끝까지 기억하리라. 내 아들, 내 사랑, 나의 기억. 유석은 그 글을 다시 읽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무것도 지운 적 없어요. 엄마가 지운 게 아니라 내가 도망쳤던 거예요. 그는 서랍 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유석이 과학 전람회에서 상을 받은 날 교문 앞에서 활짝 웃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죠. 그 사진을 들고 거실로 나가자 어머니는 잠시 그 사진을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진 내가 사진 찍지 말라고 했던 날이구나. 기억나세요? 응. 그날 나 많이 울었지. 근데도 웃으면서 사진 찍었어. 그게 엄마니까 그런 거야. 그 말에 유석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그는 노트에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엄마의 기억이 되어줄게요. 그는 알았습니다. 기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하는 것이란 걸. 그리고 그것은 약이나 시설이 아닌 사람이 지켜야 할 몫이라는 것도요. 이른 새벽 창밖으로 뿌연 안개가 내려앉은 날이었습니다. 신유석은 출근 대신 어머니가 머무는 주택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마당의 화분들 위로 물기가 맺혀 있었고 주방에서는 이미 밥 짓는 냄새가 은은히 풍기고 있었지요. 하지만 주방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엄마. 그는 서둘러 거실로 향했고 거기서 창가에 조용히 앉아있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여느 날처럼 노트를 들고 있었지만 그 손끝은 멈춰 있었고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그녀는 잠시 후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러고는 노트를 유석에게 건넸지요. 그 표정엔 오래된 무언가를 마침내 마무리했다는 듯한 평온함이 비쳐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노트 한가운데에 조심스럽게 붙여진 접힌 종이 한 장. 유석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펴보았습니다. 노란빛이 감도는 종이는 오래 접었다 폈다 한 자국이 역력했고 그 위엔 익숙한 그리고 이제는 흐릿해져가는 글씨가 눌러 써 있었습니다. 유석아, 너를 처음 품에 안았던 날을 기억한다. 작고 따뜻했던 너의 체온이 내 가슴에 그대로 남아있단다. 나는 내가 힘들 때 늘 곁에 있고 싶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세상이 날 밀어냈단다. 유석은 천천히 다음 줄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내가 커가면서 나보다 세상을 먼저 받아들이는 걸 보고 나는 안도하면서도 어쩐지 외로웠지. 너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질수록 내 마음도 천천히 조용해졌단다. 눈물이 어느새 종이 위로 뚝 떨어졌습니다. 엄이라는 이름으로 널 지켜보는 것만이 내 인생이었고 그게 전부였단다. 그런데 말이다, 그 전부가 언젠가부터 너에게는 짐이 되었겠지. 그래서 미안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글씨는 점점 흐트러지기 시작했고 떨린 손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너를 위해 산 삶이지만 그 삶이 너를 올감했다면 이젠 그 끈을 놓을게. 하지만 단 한순간도 너를 원망한 적 없단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내 아들이라는 사실이 내 삶의 자랑이다. 유석은 입술을 떨며 종이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는 그동안 미처 보지 못했던 진심을 이 한 장의 편지를 통해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걸 제대로 적을 수 있을까 걱정 많이 했단다. 엄마, 잘 안 보이더라. 손도 떨리고 근데 너한텐 꼭 전해주고 싶었어. 그 말에 유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하지 못한 사과들이 그리고 뒤늦게나마 들려온 진심들이 그의 마음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엄마 앞으로도 곁에 있어주세요. 기억이 흐려져도 나는 그 자리를 지킬게요.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죠. 봄이 오려나 봐. 나무들이 조금씩 초록이잖니. 그 순간 유석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계절이 지나면 어머니의 시간도 천천히 흐려질 거라는 걸. 그래서 그는 오늘을 더 단단히 껴안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유석은 편지를 다시 꺼내 읽으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엄마, 이제는 제가 기억할게요. 당신이 나를 지켜온 모든 순간을. 그리고 당신이 나를 사랑했던 모든 날을. 봄은 생각보다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아침마다 거실 창을 열면 찬 기운 속에 미세한 풀냄새가 섞여 있었고 마당 한켠 화분에선 이름 모를 새싹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지요. 신유석은 매일 출근 전에 어머니의 방에 들렀습니다. 창가에 앉아있던 어머니는 어느 날부터인가 유석의 이름을 잘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를 지으며 손끝으로 유석의 손을 더듬듯 찾았지요. 엄마, 오늘은 지훈이 학교에서 운동회 했대요. 달리기 꼴찌했대요. 어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미세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달리기 내가 어릴 때도 늘 꼴찌였지. 유석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말이 맞았거든요. 기억은 흐릿해졌지만 그 안에 어머니는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유석은 작은 액자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편지를 정갈하게 인쇄해 액자에 담았고 그 옆에 과거 어머니가 전람회 날 웃고 있던 사진을 함께 넣었죠. 거실 책장 위에 올려두자 집안이 조금 따뜻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는 심한 두통과 발열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진단은 폐렴이었습니다.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감염이 빠르게 퍼진 것이었죠.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정은 보호자분이 하셔야 할 겁니다. 인공호흡기를 장착하면 시간이 조금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만. 유석은 침묵했습니다. 긴 밤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숨결은 점점 옅어졌고 그 옆에서 유석은 노트를 꺼내 다시 한 줄을 써내려갔습니다. 엄마, 당신은 나에게 세상의 첫 봄이었어요. 그리고 이내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으로 벚꽃 한 송이가 날아들듯이 말없이 가볍게. 장례는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지훈이는 하염없이 울었고 아내는 말없이 유석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참석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녀의 삶이 외롭지 않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며칠 후 유석은 어머니의 노트와 편지를 정리하던 중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지훈이의 그림, 유석의 초등학교 상장, 그리고 가슴에 넣고 다녔다고 적힌 쪽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는 그것들을 조심스레 꺼내 펼쳐보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기억들이 조각처럼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들이 퍼즐처럼 하나둘 맞춰질 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쌓아온 삶이 결코 혼자의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요. 그 위에는 늘 어머니의 손길이 얹혀 있었고 말없이 자신을 일으켜 세워주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요. 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유석은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지냈던 돌봄주택 마당에 작은 매화를 심었습니다. 비석 대신 흙 위에 직접 글자를 새긴 작은 나무 팻말 하나. 신씨. 아들의 봄이 되어주신 분. 그는 꽃나무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당신은 다 잊으셨겠지만 이제는 제가 다 기억할게요. 그리고 저도 누군가의 기억이 되는 사람이 되어볼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늘엔 흰 꽃잎이 날렸고 유석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감아도 어머니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했어요. 그 미소는 이제 그의 마음에 영원히 봄처럼 남게 되었으니까요.